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은 사회적 경제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조금 다르게 구성을 했는데요. 앞으로 화요일에 방송되는 내용은 새로운 코너로 해서 구성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방송되는 내용은 사회적 경제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이제 시사 논평에 관한 내용인데, 크게 이제 두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한국 사회 세판짜기, 뭐 대한민국 세판짜기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국제정세 흐름 읽기, 이렇게 두 개의 꼭지로 해서 시사 논평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국사회 세판짜기 또는 이제 대한민국 세판짜기는 우리 한국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또 사회적인 모순, 또 앞으로 개혁해야 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뭐 교육에 관한, 또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국제정세 흐름 읽기는 지금 이제 세계 정세가 굉장히 크게 격변하고 있죠. 특히 이제 세계 경제에서는 지금 리세션, 그 경기 불황이라고 하는 이제 R의 공포가 계속 지금 외국 신문에서도, 외국 미디어에서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이게 언제 이제 진짜 이 R의 공포가 터질지 다들 지금 자본시장이라든지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좀 긴장해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세계 질서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북미 관계가 지금 새롭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동아시아 질서에서는 북한, 러시아, 중국의 이 삼각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또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그리고 북러 간의 관계, 북러 중 간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국내 국제 정세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관영 교수의 사회적 경제 TV를 조금 내용적으로 알차고 조금 의미 있는 내용들, 좀 알찬 내용들로 해서 의미 있게 구성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좋은 내용들을, 좀 알찬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세판짜기, 한국사회 세판짜기의 이제 첫 번째로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에 관한 내용인데, 그래서 조국 사태로 드러난 기득권층의 구조와 586들의 권력 카르텔 요입니다. 이 지금 조국 후보자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으로 나온 핵심적인 문제는 기득권층의 새로운 면이 보였다는 거죠. 기득권층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의 새로운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구조. 이거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기득권층이 이제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이 기득권층들이 주로 보수 정치인들, 이 보수 정당에 관련된 이제 정치인들이 해왔던 행태들이었는데, 조국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을 보면서 이게 기득권의 대물림이 보수나 진보의 어떤 진영으로 나뉘어져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진영의 대립이 없고 진영의 논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를 스펙 사회로 만든 그 장본인들이 오히려 거꾸로 뭐 평등이니 공정이니 정의를 이야기하는 모순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의 의혹이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이제 넘어간 것이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검찰 압수수색으로 새로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후보자의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된 이제 주변 인물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이제 조직들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그전까지는 조금 이제 관망을 하다가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건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가뜩이나 이 여당,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그 좁은 그 인력 풀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마땅한 이제 법무부 장관을 사실 찾는 것도 어려운데다가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이제 낙마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정치인들이 막 길을 쓰고 나서서 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유시민 씨도 그 아주 굉장히 강한 어조로 검찰의 그 압수수색을 비난했고 그리고 조국 후보자는 위법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 이거 완벽한 우리 조국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조국 씨가 뭐 신인가요? 완벽한 사람이게?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유시민 씨 본인도 검찰이 아니잖아요. 그 위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조국 후보자가 위법을 했느냐가 안 했느냐에 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조국 후보자의 여러 가지 후보자와 관련된 주변 가족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위법 이전에 국민의 정서와 상당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정서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서의 문제지 실정법을 위반했느냐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위법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특히 교육과 관련된 그 당사자들인 20대들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은 이미 견고하게 굳어진 어떤 그들만의 어떤 폐쇄적인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망,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와 권력과 명예 등을 아주 독점하고 있고 이걸 다시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죠. 그런 이런 기득권층의 내부 구조는 사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보수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 구조를 이렇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크게 두 당이 이제 크게 양당 구조를 지금 형성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기득권층들의 어떤 특권이라든지 기득권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특혜와 특권이거든요. 이 특혜와 특권을 그들만의 네트워크 속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만이 누리고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여러 정당들이 있었죠. 다른 이름의 형태로 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우파 정당. 이 우파 정당이 늘 해왔던 그런 어떤 행태, 기득권들의 행태라고 생각을 해왔었죠. 그런데 조국 후보자를 보면서 그렇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이렇게 지금까지 소위 뭐 이제 부패나 이런 어떤 부의 대물림, 뭐 권력의 대물림을 해왔던 보수 정당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념적 지향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우파 정당인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해요. 중도 우파 정도. 왜 중도 우파로 제가 규정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그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 이념이 유럽에 비해서 그 자본주의와 그리고 정치적인 구조로서 민주주의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우편향돼 있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좌파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정치 조직이 한국에 뿌리내리지 못했고, 그리고 극심한 그러니까 남북 대립으로 인한 어떤 극심한 이제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든지 아니면 냉전 체제로 인해서 좌파 정당이 자리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공 그리고 이 냉전 이 체제하에서 우파 정당이 그 기득권을 계속 형성해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파 정당과 중도 우파 정당.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유럽처럼 뭐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좌파 정당이 이제 없는 거죠. 뭐 정의당처럼 이제 중도 좌파 정당은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을 소득 분위를 10분위로 나누어 봤을 때 이제 소득상이 10% 중에 대략 한 0.5%에서 1%의 소득 상위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 소득 상위 10% 중에서 대략 한 9%에서 9.5% 정도의 소득 상위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정당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 나머지 이 소득 하위 90%의 사람들은 이 두 정당이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회 내에서의 이들의 그 이 두 정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하는 걸 보시면 알잖아요. 국민들의 어떤 뭐 생활 안정이라든지 복리에 대한 법안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신들이 어떤 기득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진영 논리에 의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득권층 구조가 그 보수 정당, 여기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만의 어떤 정치인들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소위 민주화 공정, 그리고 정의를 내세운 민주당도 똑같은 방식의 기득권을 대물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제 조국 씨의 딸이 고등학교 때 학술 논문의 제1제자로 등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입시 의혹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조국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건 명백한 가짜 뉴스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뒤로 거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을 또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도 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그 뒤로 이제 웅동학원 가족들이 운영했던 웅동학원의 채무 변제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모펀드의 이상한 투자 구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득한 90%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의 어떤 정서하고는 너무 달랐던 거죠.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조국 씨가 그 딸에게 했던 가장 큰 문제는 이 입시와 관련돼서 이 스펙이에요, 스펙. 이 스펙하고 스펙 쌓기하고 이 장학금, 그 다음에 이제 입학 과정,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었던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를 갖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그들의 운동장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따로 운동장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은 보수나 진보 정치를 가르는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진영 논리를 두고 있잖아요. 진영 논리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서로 이제 자유한국당은 스스로도 이제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저는 이제 중도 우파 정당으로 보지만 이제 진보라고들 진영 논리에 의해서 나뉘어지는데, 이 진보나 보수 정당의 구분 없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그들만의 다른 운동장이 있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의혹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딸이 받은 이제 고등학교부터 고대 입시부터 이제 서울대 가고, 그리고 이제 부산 의전원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받았던 특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딸이 부정 입학을 했거나 아니면 부당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죠. 이 안에 지금 한국 사회 기득권층 안에는 진보니 보수니 이걸 가리지 않고 그들만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대물림하는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지인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그래서 조국 씨의 딸이 이제 이런 어떤 금수저 스펙을 쌓는 배경에는 사실 이제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놓은 이제 기득권층들이 사실 야합해서 만들어놓은 대학 입시 제도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대학 입시 인데 그 대학 입시 제도에서 그 스펙을 쌓는데 중요했던 게 뭐냐면 수시 전형입니다. 수시 전형하고 그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평가, 학종 그냥 줄여서 학종이라고. 이 수시 전형과 학종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교육부와 같은 이제 이런 어떤 이 관료 집단들 안에서도 그들의 어떤 특혜와 특권을 위해서 이 수시제도와 학종을 통해서 이런 수시와 학종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놓고 종류도 알 수 없는 굉장히 수많은 입시 전형을 만들어서 그 입시 전형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특권과 특혜를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은 이런 어떤 수시와 학종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과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녀의 특히 이제 학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활동들이 있는데 봉사활동, 뭐 동아리 활동, 독서활동 이런 활동들을 다 해줘야 돼 부모가.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쫓아다니면서 해줍니까? 쉽지 않아요. 2020년도 내년도 이제 수시 그 4년제 대학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수시 입학 전체 이제 학생 대학 그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이 지금 37만 명 정도 돼요. 35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77% 정도, 그러니까 한 27만 명 정도가 수시 모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설학원에서는 이런 이제 학생 생활 기록부를 그 채워주기 위해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 뭐 이런 학교 대회, 뭐 독서 활동 이런 분야별 컨설턴트를 그 이제 고용을 해서 이제 이들이 그런 것들을 관리해 준다고 광고를 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도 수백 가지입니다. 그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또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스펙 사회에서 스펙 쌓기가 이 기득권층 사회에서는 너무 아주 아주 자기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실히 만들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스펙 사회는요, 이 한국 사회의 스펙 사회는 출발선에서부터 차별이 됩니다. 출발선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출발선이 다른 상태에서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됐을 때 계층 이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은 기득권층 안에서만 단단하게 뭉치는 거죠. 그래서 조국 씨의 딸은 지금 이 기득권층의 부와 권력과 명예의 대물림의 수단인 수시, 그 다음에 학종, 그리고 인턴제 이 세 가지 제도를 너무 잘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득권층의 신분 대물림이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갖추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현 정부가 출발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사 때 이런 얘기 했죠.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만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근데 지금 조국 후보자 사태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는 기회는 불평등하고요. 과정은 불공정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회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어떤 계층에게는 이 기회를 주고 어떤 계층들에게는 이 기회를 접근할 수 없도록 이미 출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나도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케이블 TV에서 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영화 아마 드라마 잘 아실 겁니다. 이 기득권층에서 자녀들이 이 수시와 학종을 통해서 어떻게 수시 전형으로 입학 인류 대학을 가는지에 대한 과정, 그 과정이 너무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스카이캐슬에서 나왔다는 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다?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지금 현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보면, 흔히들 이제 386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 30대 때 이들이 이제, 그 김대중 정부 시대 때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0대에 80년대 학번에 60년대 출생, 그래서 이제 386 세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586이 됐죠. 50대에 80년대 학번에 이제 60년대 출생들인데 이 586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80년대 학생운동 당시 학생운동 전국 조직이었던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그 전대협 간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거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권으로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이 전대협 간부들이. 그래서 당시 뭐 국회의원 비서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정치권의 언저리에 머물다가 김대중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노무현 정부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들 586, 그때는 이제 386이죠. 이 386 세력들이 네트워크를 아주 공고하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이들 네트워크는 이제 그 외곽 조직으로 뭐 참여연대라든지 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민노총과 끈끈한 연계를 맺습니다. 이 586들이 과거에 이제 이념을 기반으로 한 학생운동의 전력을 공통고리로 해서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이 586 주류 권력들이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을 굉장히 정당화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이 사태,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조국 씨를 비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공동의 집단 의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국 씨의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리고 조국 씨의 의혹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전부 수구 세력이다. 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그리고 다 반개혁 세력이다. 뭐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영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청와대의 핵심 세력으로 지금, 그리고 상당수가 장관으로 들어있는 이 586 그 핵심 주류 세력들이, 지금 현 정권의 주류 세력들이 이미 이 한국 사회 정치권의 가장 심각한 병폐인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국 씨에 대해서, 조국 씨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국 씨가 때문에 나타났던 이런 어떤 그 의혹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이런 식으로 다 반수구 세력으로, 반개혁세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어떤 그 진영 논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이것도 권력의 갑질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의 586 주류 권력 세대들은 자신들이 현재 지금 20대들이 자신들을 꼰대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들 그 20대들이 586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청와대의 핵심 그 권력 세력인 586들의 상징 아이콘으로 지금 부각된 게 조국 씨예요. 그리고 개혁의 아이콘, 그리고 사법개혁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사법개혁의 상징,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국 씨가 쓴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진보집권 플랜을 비아냥거려서 이 꼰대집권 플랜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번 조국 씨 사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심각하게 진영 논리로 갈라져 있다. 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영 논리는 이 우파 세력, 우파나 중도 우파 세력들이, 중도 우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국민들을 둘러 갈라놓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 진보, 그래서 국민들을 이렇게 지금 좌우로 갈라놓는 거예요. 자신들은 요 위에 있고, 여기는 일반 국민들을 자신들의 그 진영 논리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사태 역시 지금 이 진영 논리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세력인 586, 그 핵심 세력들이 이 진영 논리로 지금 여론전을 엄청나게 펼치고 있는데, 이 진영 논리로 보면요, 진보나 보수 또는 좌파 우파로 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잘 안 보여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조국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다시 보여지게 되는 건데, 이 진영 논리로 보면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좌우의 개념, 좌우의 대립으로만 우리 사회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됐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지금의 그 기득권 세력들, 특혜와 특권의 네트워크, 특혜와 특권을 유지하고 그 부와 권력과 명예를 대물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지인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권력의 재생산을 이루고 있는 이 두 양당들, 이 양당을 묶으면 그냥 기득권 세력이에요. 기득권. 그리고 이 기득권 세력의
아래에 비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한국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보수니 진보니 뭐 이렇게 나뉘어서 보면 안 보이고, 이렇게 상하, 그러니까 좌우에서 상하로 우리나라를 한국 사회를 상하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비기득권층들, 이 비기득권층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들을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기득권층들의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들이 마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어떤 대리인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기득권층인 일반 서민들이 뭉쳐서 이 기득권 세력은 지금 안 깨져요. 왜? 완전히 전달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단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층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뭐 어떤 탈법, 위법,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반사회적인 행동을 해도 그냥 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만의 단단한 견고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안에 내려가 있지 결코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비기득권층에 있는 국민들은 이 위로 기득권층 또는 소득 상층부로 계층 이동이 안 돼요. 완전히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득권층은 아무리 불법이나 뭐 반칙 뭐 이런 위법을 해도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이런 계급 간 이동이 없는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심각한 썩은 사회요. 계층 이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썩겠어요? 이 기득권층, 소득 상층부에 있는 이 소득상의 계층들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면 당연히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안 떨어지는 게 문제라. 그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제도, 법, 다양한 네트워크, 그들을 감싸고 옹호하는 그들 세력. 이들이 이 상층부의 기득권을 견고하게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 상층부 아래에 있는 이 하층부에 있는 이 비기득권 세력들,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이 상층부를 깰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게 바로 지금 한국 사회 개혁의 과제예요. 이 상층부에 있는 보수니 진보니라고 하는 진보원 진영에 쇠뇌되어서 마치 그들의 논리로 한국 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저는요, 어떤 특정 정당이나 또는 특정 정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특정 정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치적인 방향은 지금처럼 두 거대 양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영 논리로 자신들의 특혜와 특권, 권력들을 대물림하는 이런 지금의 현상을 깰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세력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코너로서 대한민국 세판짜기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담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사회, 한국 사회를 해부하는 내용들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